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의 첨단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현지 기업들을 만나 해법을 찾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야당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주력하고 여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역공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서울 목동 일대 아파트 3,500여 가구에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시간여 만에 복구했고 오늘 다시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베트남 이주 여성인 아내를 3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편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갈비뼈와 머리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한국말이 서툴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자며 2011년 설립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초과학 전문 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 IBS에서 최근 연구비 유용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연구실에 CCTV를 설치해 연구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IBS는 사실을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전국 우정노조가 이딴 집배원 과로사에 따른 인력 2,000명 충원과 완전한 주 5일제 시행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할지 오늘 결정합니다. 앞서 우정본부와의 제2조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집행부가 우정본부와 정부 중재안을 수용하면 파업은 취소되고 거부하면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월요일 굿모닝 YTN 2부로 이어갑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젯밤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첨단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겁니다. 이 부회장은 현지 기업인들을 직접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청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젯밤 항공기편으로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동행한 임직원은 없었습니다. 공항에 나온 취재진이 일본 방문 목적과 일정 등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주요 기업 총수의 만남에 참석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공항 청사를 나와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공항을 떠났습니다. 이 부회장은 일본 경제계 인사들과 회동해 일본의 첨단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의 출장이 최근 방한한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난 직후란 점에서 손 회장의 조언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당시 손정희 회장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총수와 회동한 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이 직접 출장에 나선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삼성의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 품목 대부분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과정에 꼭 필요한 소재입니다. 특히 폴리이미드는 출시가 임박한 갤럭시 폴드의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필름의 원재료입니다. YTN 박희천입니다. 최종국 금융위원장은 일본이 금융부문에서 보복 조치를 취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국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일본이 국내 은행이나 기업의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을 막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처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지금 우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은 안정돼 있어 일본이 돈을 빌려주지 않더라도 다른 데서 얼마든지 빌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일본계 대기업들이 지난해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뤘지만 국내 투자는 오히려 줄였고 순이익의 60%를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국내 매출 500대 기업 가운데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52개 외국계 기업의 지난해 경영 실적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일본계 기업 13곳의 지난해 매출은 18조 8,250억 원으로 2년 전인 2016년보다 18.1% 늘었고 영업이익은 1조 333억 원에서 1조 5,380억 원으로 무려 48.6%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일본계 기업들의 지난해 투자액은 4,222억 원으로 2년 전보다 10%가량 줄었습니다. 최근 한국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아베 일본 총리가
이번엔 한국에 대한 수출 제재와 북한과의 관련성을 시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는 질문에는 입을 닫았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행한 일본 정부가 전면에 내건 이유는 크게 두 가지. 優遇的にしていたものをこの意見交換ができないというようなこと、あるいは不適切事案があったということから、WTO 協定に違反するとの指摘は全く当たらないわけであります。あくまでも今回の措置は安全保障のために 한국이 뭔가 부적절한 일을 했고 이는 안전 보장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도대체 뭐냐는 질문에는 공무원 비밀 엄수 규정을 이유로 답변을 피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 전에 돌입한 아베 총리가 이에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후지TV가 마련한 선거 관련 여야 당대표 토론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대북 제재와 이와 연관된 무역 관리를 확실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명확한데 무역 관리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한 한국의 잘못이 북한과 관련이 있고 이는 안전 보장상의 문제라는 냄새를 풍긴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한국의 잘못이 무엇이며 정말 북한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별 사안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아베 총리 같은 발언은 측근과 자민당 핵심 간부들이 최근 북한과의 관련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즉, 독가스나 화학병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재료가 한국에 수출된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북한과 관련이 있는지 밝힌 정치인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 보복에 안전보장 문제를 들먹이는 데 대해 중국 언론은 아베 일본 총리가 같은 방식으로 중국 기업을 괴롭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변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슈퍼에서 일본 상품을 철수시키고 인터넷에서는 일본 여행 자제를 촉구하는 한국 내 움직임을 자세히 다루며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일본이 무역 보복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치권이 대응책 찾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 예산을 확보해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에 나섰고 한국당은 외교 전문가들과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보복이 비상식적인 조치라며 일본 정부 비판에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자금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반도체 장비 국산화, 소재 수입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지원 예산을 추경에 넣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시급한 것이 있다면 이번 추경 예산에서부터 반영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본 정부는 비이성적이고 우리 정부는 무책임하다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전문가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감정적 대응보다는 실리적 외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감정적인 대응을 벗어나서 사태 해결을 위한 실리적 외교 노력과 함께 기업이 필요한 정책 지원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일단 여야 의원들은 이번 주 진행될 대정부 질문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방향이 적절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한일 국회의원 사이에 대화 채널로 꼽히는 한일의원연맹도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1일 열리는 일본 참의원 선거를 전후해 사태의 추이를 살펴보며 일본 측 의원들과 접촉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야당은 윤 후보자를 둘러싼 처가재산 증식 과정과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의 개입 의혹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도 여야는 윤 후보자를 상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입니다. 내년 총선을 10달 남겨두고 여야가 내년 캐스팅 보트로 떠오를 청년층 표심 잡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청년 부대변인직을 신설하며 젊은 유권자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선거 준비 체제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부대변인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젊은 유권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민주당의 입을 열어 되출해 이탈하고 있는 20대의 지지율을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선거권 나이를 낮춰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며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의 참정권을 18세로 낮추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보다 한 발 앞서 청년 부대변인단 10명을 대거 선발하며 기존의 낡은 이미지 쇄신에 나섰습니다. 또 토크 콘서트와 청년 전진대회에 이어 전국 대학 100여 곳에 청년 지부를 설치하며 이른바 젊은 피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또 더 나아가서 청년들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정치 언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른미래당도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세대 교체 작업에 나섰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구성원 모두 2030 세대인데 젊은 혁신위원회의 힘으로 당의 변화와 쇄신을 불러일으키겠다는 포부입니다. 당의 혁신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 40대 이하로 구성을 하자라고 하는 제의를 당의 최고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를 앞두고 청년을 향한 여야의 구애 경쟁이 달아올랐지만 총선용 보여주기 행보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만에 50%대를 돌파했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7월 1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 오른 51.3%를 기록했습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8%포인트 내린 43.8%로 긍정 부정평가의 차이가 오차 범위 밖인 7.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효과로 주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일본의 경제보복 등 정치경제적 현안으로 전국 쟁점이 이동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1%포인트 떨어진 40.4%로 40%대를 유지했지만 역시 2.7%포인트 하락한 자유한국당은 27.9%로 30%대 지지율이 무너졌습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나란히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주말 동안 더워도 너무 더우셨죠. 다행히 폭염의 고비는 넘겼지만 오늘도 중서부 지역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로 선선하지만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도 지나니까요. 출근길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남해안은 비는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는 낮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고요. 오후에는 수도권과 충청 북부,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와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스레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 32도, 춘천과 대전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28도, 대구 26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도 더위 속에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요즘 낮 동안 불쾌지수가 무척 높게 치솟으면서 짜증이 나기 쉽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만큼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루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휴일인 어젯밤 서울 목동 일대 아파트 3,500여 가구에 갑작스럽게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우철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온통 암흑으로 뒤덮였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어진 겁니다.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뻥 해가지고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이제 막 불꽃이 막 이렇게 휘더라고요. 저쪽 전봇대 쪽에서 갑자기 이렇게 스파크 불꽃놀이 한 것처럼 스파크가 나더라고요. 정전은 서울 목동과 신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 3,500여 세대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밤 기온이 비교적 선선하긴 했지만 여름철 출근과 등교를 앞두고 잠들 시간에 난데없는 정전으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이 상할까 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죠. 좀 많이 불편하네요.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 시간대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좀 안타깝네요. 정전으로 6명이 승강기에 갇혔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시간여 만에 복구를 마쳤지만 정전이 발생한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로 다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불꽃이 텄다는데 갔더니 설비가 터졌다든지 설비가 불량난 거는 없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버스 앞부분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고양시에서 달리던 시내버스에 불이 난 겁니다. 승객들은 재빨리 대피해 다치진 않았지만 운전기사는 소화기로 불을 끄다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산에서도 잠시 멈춰섰다가 다시 시동을 거는 도중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급히 대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일부분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부산에 있는 3층짜리 주택에서도 불이 나 70대 남성이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펑 터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와 불꽃이 많이 보였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베트남에서 이주해온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6살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밤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을 3시간 동안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아내가 우리나라 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소식에 베트남 현지 네티즌들은 분노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언어 장벽이 결혼 생활에 장애가 되다니라며 분노를 표출했고, 다른 네티즌은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종종 일어난다고 꼬집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한국 남성과 결혼했을 텐데 잔인한 남편을 만날지 누가 알았겠느냐면서 피해자를 위로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국내에 정착한 이주 여성은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미 우리 사회 일원이 됐지만 왜곡된 시선은 여전하고 살해와 성폭력까지 순환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합차 한 대가 갓길에 서 있는 화물차를 추돌합니다. 조수석에 탔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는 뱃속에 7개월 태아와 함께 숨졌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혈액에서 수면제가 나왔습니다. 아내 앞으론 95억 원의 보험이 계약돼 있었습니다. 운전자인 남편의 살해 의혹을 가린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 보면은 그 피의자가 차량을 여러 차례 조장한 그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졸업 운전이 아니라는 결과를 회부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자신을 구박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태국 이주 여성이 그 상사한테 단속은 하고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해서 데려갔다가 살해당한 사례도 있었고. 이주 여성들은 성폭력 범죄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고용업체 사장이 어깨를 껴안거나 포옹하기도 했고
성폭력 사실을 폭로하면 너희 나라로 보내버린다는 협박을 일삼기도 합니다. 경제 형편 때문에 다단계 투자 사기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엔 결혼 이주 여성 4,000명에게 32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물려받은 금액은 10만 원 미만이 됩니다. 둘째 달부터는 완전 끊어지더라고요. 말이 서툴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는 이주 여성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선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설사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폭력 피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상담소나 이런 기관의 지원을 통해서 체류권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자며 설립된 우리나라 유일한 기초과학 전문 연구기관 IBS에서 최근 연구비 유용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구실에 CCTV를 설치해서 연구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감시당한 한 여성 연구원은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 퇴사했는데 IBS는 감사 과정에서도 이런 사실을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기초과학연구원의 한 연구실에 CCTV가 설치됩니다. 연구실 책임자인 연구원 A씨가 장비 도난 방지 목적이라며 설치한 건데 사실상 업무 감시용으로 이용됐습니다. 자기 입으로 연구원들 감시하려고 해놨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CCTV로 인해 여자 연구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실험실 보안용이라면 외부인 출입을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가 출입문을 향해야 했지만 CCTV는 특정 여자 연구원을 향했습니다. 완전히 고화질이었고 완전히 다 보이게 그렇게 돼 있는 각도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파여 있는 옷을 안 입으면 보이진 않겠지만 파여 있는 옷을 입으면은 다 보일 수 있는 45도 각도로 이렇게 딱 돼 있었다니까요. 이 같은 사실을 연구원들이 알게 되면서 결국 CCTV는 제거됐지만 A씨는 끝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연구원 B씨가 실험 시약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B씨의 설명입니다. YTN은 CCTV를 설치한 A씨의 해명을 듣고자 했지만 해외에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사내 게시판을 통해 폭로된 뒤 IBS가 내부 감사에 착수했지만 이마저도 엉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너한테도 문제가 되고 너한테도 문제가 된다. 사건을 덮고 합의를 유도하는 데 급급했다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제보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건 실제로 내부 제보자에게 협박을 한 거나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IBS 감사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중재했을 뿐 해당 사안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여직원과 이 문제를 제기한 B 연구원은 재계약이 되지 않아 결국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IBS는 어떠한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전국 우정노조가 총파업 돌입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가 오늘 우정본부와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하면 파업 계획은 취소되고 수용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의 새로운 당 지도부를 뽑는 투표가 오늘부터 엿새 동안 치러집니다. 차기 정의당 당권에는 삼선 심상정 의원과 양경규 전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부위원장이 맞붙었고 부대표 선거에 있는 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서울시가 일본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에 대응해 오늘부터 서울기업지원센터에서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100억 원을 활용해 생산 차질과 판매 부진 등 피해를 본 기업에 1.5%의 저금리로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인천의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경희 동성, 배재 세화, 한가람 하나 등 13개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와
이에 따른 지정 취소 여부를 내일 발표합니다. 서울에서 실제 지정이 취소되는 자사고가 나오면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면서 코오롱 생명과학 측이 사과했지만 환자들은 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환자 상황을 가볍게 보고 투자자만 신경 쓴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취소 최종 결정을 내린 바로 다음 날 코오롱 생명과학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와 함께 환자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우석 대표는 인보사 성분이 바뀐 사실을 나중에 알았던 배경을 설명하면서 코미디 같은 웃기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일은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일종의 코미디 같이 됐는데요. 그쪽에서 요청하지도 않은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가 거기에 간 거죠. 그리고 또 더 웃기는 거는 이번 사안이 처음 알려지게 된 상황에 특이성을 강조하려는 취지의 표현이었지만 얼굴에 웃음을 띤 이 대표의 발언에 환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보사 환자의 집단소송 대리인 측은 이 대표가 말한 그 코미디 같은 상황 때문에 환자들은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오롱 측이 환자들 상황을 과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소송 대리인 측은 또 현재까지 코오롱 측의 모든 해명은 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해명 과정에서 환자들의 소리를 듣는 과정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오롱 측은 환자들의 안전을 15년간 장기 추적하며 책임지겠다고 밝혔지만 환자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 수출 부진 등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 17조 원에 이르는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금융당국은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에 3조 원, 친환경 설비 투자에 2조 3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바이오 헬스 같은 신산업 분야에도 5조 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해외 공장을 국내로 이전한 유턴 기업은 모두 61개사로 집계됐다고 코트라가 밝혔습니다. 복귀 이전 진출 국가는 중국이 56개사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3개사, 방글라데시와 캐나다가 각각 1개사였습니다. 기업 규모는 중소기업이 59곳, 중견기업은 2곳이었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해외 현지 인건비 상승 등 경영 환경 악화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규모가 세계 12위를 기록했습니다. 유지했습니다.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1조 6,194억 달러로 전 세계 205개국 가운데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경제 규모 1위는 미국으로 명목 GDP가 20조 4천여억 달러에 달했고 이어 중국과 일본, 독일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보는 황혼 육아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반가량은 수고비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황선욱 기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는 567만 5천 상, 결혼한 가정의 46%가 맞벌이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보는 황혼 육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부모 입장에서 아무래도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보육실태 조사를 보면 아이를 개인에게 맡기는 경우 가운데 83.6%는 조부모였습니다. 친가보다는 외가에 맡기는 경우가 더 많고 자식과 따로 사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손주를 봐주지만 절반 정도는 수고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현금을 정기적으로 드리는 비율은 40%가 채 안 되고 아예 드리지 않는다는 응답도 48.9%에 달했습니다. 수고비를 받는 경우 금액은 한 달 평균 70만 3천 원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손주 양육을 돕기 위해 무급 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적인 보상 이외에도 노인의 시간을 보상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황혼휴가의 가치 내지는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서 세제 지원 같은 그런 정책적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의 노동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관행이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지역 토착형 비리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런저런 연출로 묶인 공무원과 지역 유지들이 결탁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건데요. 정부가 올 하반기에 지역 토착 비리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추은호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를 처리할 때 학연, 혈연, 지연에 영향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44%가 영향을 받는다고 답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이른바 연줄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건데 지역 토착형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청렴도 측정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는 기초, 광역 모두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일선 행정의 청렴성이라든가 투명성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지만은 지역의 어떤 부패 문제 이런 것들은 여전히 또 과제로 남아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 하반기 지역 토착 세력에 의한 관행적인 연출형 부패를 뿌리 뽑는 데 힘을 모은다는 방침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에 부정수급이 있는지 엄격하게 감시하고 인사나 예산,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지역 부패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후원이나 협찬 관행도 점검 대상입니다. 중앙정부와 감사원 차원의 토착 비리 단속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반부패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작업도 병행됩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독려하고 청렴도가 낮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렴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붉은 수돗물 피해가 발생한 인천 지역 학교 3곳의 수돗물에서 발암 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는 환경부 안심지원단이 지난 1일 시행한 붉은 수돗물 피해 지역 학교 162곳의 수질 검사 결과 3곳에서 발암 물질인 총 트리알로메탄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다시 시행한 검사에서는 3개 학교 모두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는 인천에서 비린내와 미끈거림, 소독약 냄새 등 수돗물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며칠 사이 수돗물 비린내 등 민원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붉은 수돗물 사태 초기부터 주민 불만이 꾸준히 접수됐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와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은 비린내와 미끈거림의 경우 수돗물의 물탱크 체류 시간이 길어지며 염소 수치가 감소하고 미생물이 증식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숲을 구규림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묘지가 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몰래 묘를 쓰다 보니 이제는 아예 공동묘지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 외곽에 있는 구규림입니다. 4차선 도로 바로 옆, 규모는 2만여 제곱미터. 그런데 산에 오르자 보이는 건 온통 묘지입니다. 석축도 쌓고 잔디까지 곱게 깔았습니다. 자진이장하라는 경고 깃발만 여기저기 꽂혀 있습니다. 이곳 나라 땅에 있는 묘지는 모두 한 200여 기가 넘습니다.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사실상 공동묘지처럼 사용된 겁니다. 나라 재산으로 넘어온 지 3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계속 묘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파가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지. 시내 사람들이고 이 부근 사람들은 다 알으니까
주인 없는 땅인 걸. 그럼. 또 다른 국유림, 빽빽한 숲을 지나자 양지 바른 땅이 나옵니다. 주변 수십 년 된 나무는 밑동만 남았습니다. 국유림에 몰래 묘를 쓴 것뿐 아니라 볕이 잘 들도록 나무를 일부러 베어낸 겁니다. 이처럼 국유림에 불법으로 조성한 묘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와 강원에서만 축구장 면적 100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현장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런 비석도 없이 이렇게 묘지를 쓰시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수소문 해봐도 나오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청명 한식이라든가 이럴 때 저희가 다시 나와가지고 국유림의 묘지를 조성하면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7년이 지나면 이장을 권고하거나 해마다 변상금 몇만 원을 부과하는 게 고작입니다. 때문에 산림당국은 공소시효가 남았을 때 위법 행위를 확인해 형사처분하고 국유림을 복구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충북은 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이어서 해양 관련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해양 강국에 동참하고 바다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 해양과학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도민들은 승용차로 2시간 이상 나가야 바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마음속에는 바다를 갖고 싶고 해양 강국으로 가는 길에 동참하고 싶은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는 지난 2010년 이후 해양과학관 건립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번번이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충북도는 이번에 또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도전했습니다. 바닷물이 없이도 국민들이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을 통해서 해양과학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북이 계획하고 있는 미래해양과학관은 내륙에 울려 퍼지는 파도 소리라는 개념 아래 중생대의 해양 생물인 암모나이트를 모티브로 디자인하게 됩니다. 해양 생태관, 해저 체험관, 미래해양 직업 체험관 등 미래지향적이고 체험 위주의 대규모 과학관으로 가히 세계적인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해양박물관이 해양생물 전시 등으로 과거와 현재 중심이라면 충북의 해양과학관은 로봇, 에너지 등으로 미래 중심에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충북은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을 위해 이곳 밀레니엄 타운에 15,000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 합격을 위해 자발적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100만 명 서명 운동에 돌입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YTN 김동호입니다. 이란이 2015년 핵 합의를 파기하고 우라늄을 제한 농도 이상으로 농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미국이 추가 제재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제한 핵 합의 파기를 선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짧지만 강력한 경고로 응수했습니다. 이란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란 겁니다. 이어 이란은 많은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며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되풀이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위터로 대이란 압박 전선에 동참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확대는 추가적인 고립과 제재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각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농축 금지 기준을 복원하라고 촉구하며 핵무장한 이란이 세계에 엄청난 위험이 될 것이라고 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에 대응해 대이란 추가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미 언론들은 그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정부가 대화를 원하지만 이란은 북한과 달리 미국과의 협상에 흥미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상반된 태도 속에 북미 관계는 실마리를 찾아가는 반면 협상에 동력을 찾지 못한 미국과 이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이란과 핵합의에 서명했던 유럽 당사국들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핵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파기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이란과 핵합의에 서명했던 당사국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라늄 농축 제한 3.67%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이란을 말리기 위해서입니다. 유럽연합 EU의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의 마야 코치안치치 대변인은 이란의 발표에 대해서 매우 우려한다며 핵합의 서명국들과 긴밀히 조율해 이란의 행동에 대해서 공동전선을 구축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constant contact, and we consider next steps under the terms of the JCPOA in close coordination with other JCPOA participants.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도 각각 이란의 핵합의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합의상 의무사항에 어긋나는 행동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e will wait for independent verification by the relevant international body before deciding what next steps. But obviously, if Iran is breaching this deal, there will be very serious consequences. 프랑스 외무부도声明을 통해 포괄적 핵 합의에서 규정된 의무를 어기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이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이 핵 합의에 어긋나는 활동을 중단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유럽국들이 급히 나선 것은 이미 핵합의의 한 축이었던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한 가운데 이란이 더 나가면 이 합의가 물거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국은 작년 5월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부과했고 이란은 이에 반발해왔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감사실에 남부 국경 이민자 구금시설 보고서에 대한 뉴욕타임스 보도를 과장된 가짜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가짜 뉴스 미디어, 특히 망해가는 뉴욕타임스가 국경 구금시설들에 대한 과장된 가짜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와 AP통신은 미국 텍사스 남부 리오그란데 밸리의 이민자 시설들이 알려진 것보다 더 광범위하다고 지적한 보고서 내용을 지난 2일에 보도했습니다. 당시 콩나물 시루를 방불케 하는 열악한 상태의 구금시설 내부 모습을 담은 사진들도 공개됐습니다. 경제 호황에 힘입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최근 조사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투표 연령 미국인들의 트럼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4%를 기록해서 지난 4월 39%에서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였습니다. 등록 유권자들 조사에서는 지지도가 47%로 더 높아졌고 반대는 50%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43% 대 53%로 10%포인트 차이로 뒤처져서 재선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지난주 규모 6.4와 7.1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미 지질조사국은 향후 몇 주 안에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다시 발생할 확률이 1%대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질조사국은 캘리포니아에서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인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지난 5일에는 규모 7.0 이상 강진이 다시 닥칠 확률이 6%라고 밝혔다가 이튿날 3%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어 현지 시각 7일에는 7.0 이상 강진 발생 확률을 1%로 다시 낮췄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이 추가적인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는 2002년부터 2005년 뉴욕과 플로리다에서 20여 명의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앱스타인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최소 36명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는 조용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유럽연합이 이런 차량들이 일정 기준 이상 소음을 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기정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길에 나서면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소음. 배기가스 못지않은 도로 위 공해 요소입니다.
엔진 대신 모터를 쓰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는 이런 소음 또한 크게 줄여서 박수를 받지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조용해서 사고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이른바 스몬비들이 위험해지는 것은 물론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겐 조용한 차가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To listen for car engines, to know when it's safe to cross a road, and taking those engines away, that takes a massive amount of independence and confidence away from visually impaired people navigating. 때문에 차가 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일부러 소리를 내도록 한 것입니다. 이른바 음향 차량 경보 시스템. 어떤 소리를 내는 게 좋을지도 많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을 동원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좋은 소리를 찾았는데 대부분 기존 차량의 엔진 소리와 비슷하면서 거부감이 적은 소리가 선택됐습니다. 항상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차량이 저속으로 움직일 때만 냅니다. 빠를 땐 필요 없습니다. By the time you're up to about somewhere between 20 to 30 kilometers an hour, the actual sound of the tires on tarmac or the aeroacoustic noise of the car just moving through the air actually takes over as the main noise source. 유럽연합은 이달부터 나오는 모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에 이 같은 장치를 달고 나오도록 의무화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그리스 총선에서 중도우파 신민당이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급진 좌파 연합 시리자에 압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스 공영방송 ERT는 주요 방송사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크라이코스 미초타키스 대표가 이끄는 신민당이 40%를 득표해서 28.5%의 표를 얻은 데 그친 시리자를 압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스 채무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2015년 1월 시리자의 총선 승리를 이끌고 그리스 역사상 최연소 총리에 오른 파란을 일으킨 치프라스 총리는 출구조사 결과가 확정될 경우 4년 반 만에 총리직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네, 주말 새 이어진 폭염이 오늘도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계속됩니다. 현재 수도권과 영서, 충청 지역에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2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3도 선에 머물면서 선선하겠고요. 남부 지역도 대구가 26도로 30도를 밑돌면서 더위가 심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곳곳에 비나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 영동 지역에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제주 지역은 낮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종일 비가 오겠고요. 내륙 지역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와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 내륙 지역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스럽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서울 기온이 현재 22.9도, 대구 21.5도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내려갑니다. 서울 32도, 춘천과 청주, 대전 31도 선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폭염의 기세가 점차 수그러들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목요일까지 장맛비가 전국에 한 차례 오겠고요. 서울 낮 기온도 30도 선을 밑돌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YTN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